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뇌졸중은 이게 한자 합성어라서요. 뇌가 졸지에 중지된다, 중단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뇌가 타격을 받아서 죽는 병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타격이 외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뇌가 갑작스럽게 망가지는 질환 로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거고요. 뇌가 갑작스럽게 망가지려면 사실은 혈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가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괴사, 그걸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피가 홍수처럼 들어오는 바람에 피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을 뇌출혈,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는 사실은 아주 정상적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본인이 암 때문에 고통받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예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뇌졸중은 그런 예고가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거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질환이었고, 우리나라 사망률에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사망률이 암에 이어서 2위였고요. 현재도 4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꾸준히 사망률은 떨어져 왔지만 발생률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느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령층의 인구가 많아져서 전체적인 뇌졸중 발생 숫자는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생률이 늘어나는데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장애자가 된다는 얘기죠. 뇌졸중이 발생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장애가 되고 30%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사실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유전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면서 반드시 닥칠지도 모르는 심각한 일반적인 질환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부터 이 질환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하면 뇌출혈이 명백하게 나쁩니다. 훨씬 나쁜데, 뇌출혈이 왜 더 나쁘냐 하면 뇌세포와 혈관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들이 몸에 분포돼서 이제 일을 하는 상황은 비슷한데요. 다른 조직들은 혈관과 함께 혈액의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야 되는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근육이나 이런 데들이 다들 비교적 단단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 심장은 거의 돌덩이 같은 수준의 굉장히 단단한 조직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려고 해도 이 압력 때문에 터지기가 힘들어요. 조직의 서포트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심근출혈, 심장출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병이 없거든요. 장출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들의 출혈은 여러분들이 크게 다쳤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출혈이 되는 장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뇌는 스스로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뇌라고 하는 이 조직은 비중이 거의 물과 같아요. 물이 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가벼운 비중이 혈관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이 터질 일이 생기면 혈액이 아주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혈관임에도 이 뇌 조직압과 이 혈액의 압력이 평형이 될 때까지 커지거든요. 작은 혈관이 터졌는데 환자가 죽게 됩니다. 다른 몸에서 그 혈관이 터지면 손가락 하나로 막으면 될 정도가, 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의 일반적인 사망률은 뇌실질 출혈에서 20에서 40%, 지주막하 출혈에서는 50%까지 되고요. 뇌경색은 사망률이 한 5% 이하가 됩니다. 다만 이쪽은 뇌경색이 사망률이 적다고 해서 좋냐 그런 건 아니고, 이 환자분들 중에 거의 30% 정도 의미 있는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가 평상시에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내지는 자주 어지러웠는데, 아니면 눈꺼풀이 떨렸는데, 아니면 입이 실룩거렸는데, 아니면 입이 좀 비대칭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의 증상을 느꼈을 때 이거를 전조 증상이다, 내지는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온갖 유튜브 클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틀렸다는 거죠. 사실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뇌졸중에서 전조 증상은 뇌경색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닌데, 나타나는 경우엔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못 들어가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막히자마자 바로 증상은 생깁니다. 우리 신경이라는 게
혈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히는 순간부터 증상이 생기는데 한 1분 정도 지나게 되면 신경세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풀립니다. 혈전이 막혔다가 풀리는 아주 행운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다시 혈류가 개선이 되면 환자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 등의 병변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시 막힐 수가 있거든요. 환자분의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는 게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뇌졸중과 무관한 증상이 생겼다가 이게 나중에 뇌졸중 증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뇌졸중의 증상이 뭔지를 아시면 전조 증상은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시간만 짧을 뿐인 거죠. 뇌졸중이 증상이 생기는 건 대개 미국에서는 FAST라고 해서 Face, Arm, 스피치, 타임, 요렇게 약자로 얘기하는데요. 얼굴과 팔과 말하는 게 한쪽 편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아니면은 얼굴 한쪽이 갑자기 비대칭이 갑자기 되던가, 말하는 게 말이 어눌하든가 말을 못하거나 말을 못 알아듣든지, 조금 더 얘기하면 갑작스럽게 시야가 반쪽이 안 보인다든지 한 눈이 안 보인다든지,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든지, 이제 중심을 못 잡는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뇌졸중 증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뇌졸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생겼다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게 전조 증상이고, 없어졌으니까 내가 굉장히 운이 좋구나,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119를 타고 병원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조 증상이 생기고 다시 재발을 할 때까지 초기 48시간 이내에 대부분 재발을 하고요. 재발되는 비율은 절반에 이르고, 초기에 재발을 하고 다시 뇌졸중이 생기면 그 장애가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전조 증상이 생긴 건 지금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일생일대 기회를 환자분한테 지금 알려준 꼴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없어진 상황이면 내가 혹시 병원에 가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컨디션이 잠깐 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고 일단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병원에 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어나셨는데 식사를 드시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하는 증상들을 보시면 자식이나 이제 가까운 분들은 반드시 뇌졸중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부터 많이 해오던 행동들이 환자분한테 우황청심환을 먹인다든지, 손발을 이제 딴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많이 주무르고 계신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 행동들이 전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우황청심환이라는 게 사실 약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혈압을 올리는 게 좋은 경우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뇌졸중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발을 따는 행위는 실제 손발에 지금 발생한 질환이 아니라 뇌가 망가져서 손발을 못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발은 혈액순환이 이미 원활한 상태예요.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있고, 마찬가지 주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그냥 숨을 잘 쉴 수 있게 편안하게 두는 게 좋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경련성 질환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련을 하게 되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입에서 넘치는 가래나 이런 것들이 다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고개만 살짝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환자분을 편안하게 눕히신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당장 핸드폰을 꺼내셔서 119를 걸으셔야 됩니다. 서울 시내 기준으로 어디에 있던 간에 119가 여러분 문 앞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4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 가서 차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빨리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갈 때까지 시간도 비교가 안 되니까 119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이 초기 처치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의 리스트를 다 알고 있고, 출동하면서 다 그 병원들을 연락하면서 가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도달하게 됩니다. 골든아워의 개념은 심근경색과 뇌졸중만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일반적인 골든아워는 6시간이거든요. 대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다 비슷하게 6시간대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간대에 도착했을 때 환자한테 적용하는 응급치료가 환자의 앞으로 예후를 결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확실한 치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치료가 왜 있냐?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동일하게 막힌 혈관을 바로 열어버리는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혈전용해제라는 걸 써서 정맥으로 그걸 주사하게 되면 막혀있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치료의 골든아워는 4시간 반, 그리고 직접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막힌 혈전을 꺼내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있습니다. 이 치료의 골든아워는 6시간입니다. 이 4시간 반, 6시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막힌 상태에서 신경세포는 가장 심하게 막힌 부위를 중심으로 계속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는 태어났을 때가 가장 많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줄어들기만 합니다.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죽은 만큼 그냥 나중에 구멍으로 남아버립니다. 초반에 뇌경색이 생기면 그 혈관에 의해서 혈액을 받는 부위를 뇌경색이 생길 수 있는 위험 부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위가 다 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뇌세포의 일을 못하는 증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세포가 반대편의 팔다리 움직이는 일, 감각을 결정하는 일,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일을 못해서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경학적으로 그 세포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가운데 죽은 상태인 애들이 있고 점점 확대돼 나갑니다. 이 확대돼 나가는 영역이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그래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게 되면 가운데 죽은 세포는 포기하지만 일은 못하고 있어도 지금 현재 죽지 않은 세포들을 살리게 되면 환자들이 눈앞에서 좋아집니다. 치료를 하는 즉시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산소와 포도당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어 거의 아사 상태인 것처럼 되었다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사 상태였다가 실제로 죽어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 됩니다. 6시간 이후엔 우리가 이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세포가 계속 확장돼 나가고 있는데 6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봤자 죽은 세포한테 혈전을 열어주는 꼴이라 오히려 혈액만 들어가서 터지는 위험도만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게 됩니다. 6시간이 골든 아워니까 6시간 내만 도달하면 되겠네가 아니고 안 할 때보다 그나마 나은 시간이라는 얘기가 돼요. 빨리 올수록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골든 아워는 그냥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곳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도착한 이후에 1시간 이내에 바로 치료들이 시작됩니다. 앞에 환자들이 응급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응급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구급대원이 연락을 하면서 뇌졸중 의심 환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대부분의 응급실은 환자분을 치료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빨리 119를 통해서 가셔서 빠른 속도로 치료받으시는 게 여러분이 그나마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상을 최대한 예방하는 길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이 병을 성인병,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성인이라면 생활습관이 좀 잘못됐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긴 한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다시 보면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때 생긴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을 5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입니다. 이 5가지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때 혈관이 한 5년, 10년 정도 그 스트레스를 받다가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 돼서 못생기게 바뀌어요. 그래서 큰 혈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끼어서 안쪽 벽으로 점점 부풀어 오르는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기고요. 작은 혈관은 고혈압에 의해서 이 혈관벽이 계속 망가지면서 소동맥경화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죽상경화증과 소동맥경화증을 합쳐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이 동맥경화가 생긴 이후에 이 혈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파열되거나 안쪽 벽이 망가지거나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날 비로소 뇌경색 내지는 뇌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다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을 느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이런 위험 요인을 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몸에서는 5년, 10년, 20년, 30년까지 계속 이 혈관들이 못생기게 변성되는 걸 방치했던 거죠. 다만 그럼 내가 그걸 미리 알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동맥경화증 2가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증상으로는 두통이 있지도 않고 어지럼증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라는 병이 날 찾아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몸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한 위험 요인에서부터 동맥경화를 만든 엄청난 시간 동안의 빌드업이 있었고 그 노력 끝에 마지막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뇌경색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난 분명히 건강인데 갑자기 뇌졸중이야 라고 하는 분들의 99%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었는데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간과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생겨서 입원해서 본인이 몰랐던 위험 요인들을 발견하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고혈압 있었던 분입니다. 당뇨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술, 담배는 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나는 술, 담배 열심히 해서 되게 건강했어. 그 건강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건강수명인 거거든요. 오늘 갑자기 병이 생기는 순간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의학적인 기술로 위험 요인의 정도와 동맥경화의 발생 정도를 모르냐?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동맥경화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멈추게 해서 더 이상 뇌졸중이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든지, 아직 위험 요인이 없다면 어떻게 관리해서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할 건지 각 단계별로 잘 하기만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춰버려요. 마지막 단계가 뇌졸중 발생입니다. 뇌세포는 안 망가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생기기 전까지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순위를 매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면 다 정말 단독 요인으로 다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하나만 막으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가 제일 중요해서 국가적으로 열심히 막아왔습니다. 그게 고혈압이고요. 고혈압이 끼치는 기여율을 보통 우리가 20에서 한 40%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요인들 다 20% 이상 되거든요. 고혈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보건학적인 의미에서 진단도 쉽고 치료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를 놓고 봤을 때 그 중에 내가 중요한 한 놈만 패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모조리 다 관리를 하셔야만 뇌경색을 여러분들이 다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이 치명적인 이유는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싫어하는 이유는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평생 먹지 않고 내 몸을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 다양한 부질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을 최대한 늦게 먹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유전적으로 생길 사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능적 고혈압 단계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운동 싫어하고 몸이 약간 살이 좀 많아지고 비만이 생기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됩니다. 몸에 약간 위기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맵고 짠 걸 먹으면 몸은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거나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가벼운 반응을 몸에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혈압을 올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혈액에 우리 몸을 각성시키기 위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할 일은 혈액을 보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높여서 혈액을 근육에 빨리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생활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혈압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젊은 나이 때는 이 혈관벽이 탄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높아도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높은 혈압이지만 그대로 가요. 만약에 이분이 만 40이 넘고 45세가 넘고 이러면 건강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혈관벽들이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변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딱딱해져요. 아까 얘기한 소동맥 경화증이 됩니다. 몸 전체의 혈관이 소동맥 경화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딱딱해진, 탄력성이 떨어진 혈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담백하게 먹어도 그 다음부터는 기질적인 고혈압 상태에 들어가요. 기능적 고혈압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아도 살을 빼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먹거나 건강생활하면 혈압이 금세 돌아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 항진의 민방위 훈련이 끝났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그 상태로 가시면 혈압을 자극한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냥 기능적 고혈압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금방 끊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생활로 여러분들한테 유예를 주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다 혈압이 높은 상태다. 그럼 기능적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기질적 고혈압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신 차리고 건강생활로 돌아왔다 하면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 혈관 수명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석회화가 되거나 딱딱해지는 소동맥 경화증이 생기면 아무리 건강생활을 해도 높은 혈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혈압약을 먹어서 정상을 유지해도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금방 고혈압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혈압약을 끊을 수가 없는 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혈압약을 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건 인과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지 약을 썼기 때문에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고혈압 단계가 어쩔 수 없이 약으로 해야 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이걸 그래도 약을 안 먹게 되면 소동맥 경화증은 더 심해져서 나중에 더 많은 약으로 듣지 않게 되고 더 많은 합병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초반에 혈압을 잘 조절하시면 건강한 탄력적인 혈관을 더 늦은 나이까지 유지할 수 있게 돼서 나이가 들어도 아주 가벼운 혈압약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고혈압이 내가 증상이 있다고 대부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여기 다툼이 있거나 과로를 하거나
요즘 힘들면 신체 증상이 안 좋아서 내가 고혈압인가 보다, 혈압이 높은가 보다 하고 그때 혈압을 재십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 생각하셨는데 그때 고혈압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때 재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엔 재면 안 됩니다. 고혈압을 재는 원칙은 안정시 혈압을 재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밥도 굶지 않고 밥도 많이 먹지 않은 상태, 아주 편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혈압을 쟀을 때 140에 90을 넘어갈 때 고혈압입니다. 안정할 때만 재는 거예요. 머리 아플 때 재는 게 아니고 머리 아플 때 쟀더니 혈압이 높아 내가 160에 90이라 고혈압 때 머리가 아팠구나 라고 착각하시는데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겁니다. 거꾸로 우리 몸이 신체 증상이 안 좋으면 혈압을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발동해서 우리 몸에 경찰차 소방차가 가고 있는데 경찰차 소방차 보고 도둑이다 하는 꼴이에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잡으러 가는 사람 보고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을 이게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어지럽고 이럴 때 내가 고혈압이다. 절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고혈압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서 200이 돼도 모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정말 고혈압을 관리 안 하신 분들은 220 정도 되는데 응급실에 왔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고 있어요. 실제 뇌경색 환자한테서는 우리가 혈압이 초기에는 높은 게 좋기 때문에 혈압을 220까지 우리가 가만히 둡니다. 떨어뜨리지 않아요. 떨어뜨리는 게 더 나쁘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상식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높은 혈압을 제가 일시적으로 좀 관리 안 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미 그런 일을 해오셨어요. 계속 잘못 관리하셨던 게 결국 혈관 변성이라는 일이 벌어졌고 몸에서는 그걸 계속 유예기간 주기 위해서 혈관 변성이 생겼어도 뇌졸중은 안 생기고 그러다가 끝물에 와서 마지막에 빵 터지는 게 뇌졸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몸에 되게 잘못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질환이 고혈압이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진단이 쉽고 너무너무 치료가 쉬운데 그 약을 치료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을 먹어야 되는 고혈압 환자 수준이어서 약을 먹을 때 대부분 부작용을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약이란 건 작용과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만 가서 좋은 효과를 내면 부작용을 못 느낄 텐데 약은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역에서 다른 효과를 나타내서 부작용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을 어지러움을 느끼고 남자 같은 경우는 생식 기능의 혈류 상태가 저하되면서 생식능의 저하, 성기능의 저하를 초반에 느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고혈압이 증상이 없었는데 내가 굳이 왜 약을 먹고 증상을 느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몸만 믿고 이제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대로 그래서 뇌졸중을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30~40%가 고혈압을 진단받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면은 아주 가벼운 약이 있는데도 거기에 의존하면 되는데 다른 이상한 처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돌아다니는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실제 약을 처방받아도 부작용 때문에 먹지 않은 여러 가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뇌졸중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간단한 이 고혈압의 진단은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시는 겁니다. 당장 인터넷 쇼핑에 들어가셔서 5만 원대 정도의 팔뚝 혈압계를 구입하셔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식탁에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봤을 때 그 혈압이 수시로 140에 90을 넘는다. 그럼 여러분들 상당 기간 방치한 고혈압이 됩니다. 벌써 내가 130, 80을 넘는다.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건강생활 해야 되겠다 라고 느끼셔야 되고 정상 혈압은 놀랍게도 120에 80 이하입니다. 110 얼마에 70 얼마, 100 얼마에 70 얼마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 저혈압이에요 그러는데 정상 혈압입니다. 저혈압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인 혈압인데 난 저혈압이었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는 걸 더 못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평상시 장난감처럼 혈압을 재시면 여러분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뇌졸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데 여기 왜 놀랍다고 왜 말씀드리냐면 건강 열풍인데 당뇨 환자는 전혀 관련 없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제 소유권 체형들이 비만이 많으니까 당뇨가 많을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당뇨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약간 유전학적, 체질학적인 좀 약간 한계가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췌장 기능이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소유권 사람들보다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행동을 하고 동일한 식습관을 하시면 누구보다 빨리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당뇨라는 건 어떤 뜻이냐? 혈액에 혈당이 많다는 뜻입니다.
뜻이죠. 포도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당은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없으면 죽는 성분이죠. 이 포도당을 각 조직에 들어가게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거든요. 혈액에만 포도당이 있고 조직에 잘 못 들어가는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 인슐린이 덜 나와서, 안 나와서 내지 덜 나와서, 이게 1형 당뇨병이고, 인슐린은 나왔는데 포도당을 조직에 넣는 힘이 떨어져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2형 당뇨, 일반적인 당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겨서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포도당이 큰일이네, 혈당 스파이크가 큰일이네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포도당 없으면 죽는 분들입니다. 포도당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고, 혈당 스파이크 걱정하실 게 아니고 당뇨란 병이 생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 거지 포도당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포도당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당뇨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혈당이 많으면 당연히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혈당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걸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느낍니다.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혈압이 높을 때 우리 몸이 비상상태구나 라고 느낀 것처럼 포도당이 많으면 우리 몸이 비상상태구나 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포도당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몸이 그런 거구나 라고 그 다음 시스템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이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지금 뭔가 외적이 들어왔든지 어떤 안 좋은 상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염증 시스템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늘어난 것 때문에 염증이 늘어나야 한다는 그 다음 시스템들이 발동이 되면서 몸에 염증이 있었던 곳이 더 심한 염증이 돼요. 즉 고혈압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럼 손상된 곳에 혈액을 더 돌아다니던 콜레스테롤이 거기 가서 박힙니다. 그럼 이 박혔으면 혈관벽 입장에서는 외부 물질이니까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가 없애면 됩니다. 없앨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고혈압이 계속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에 너무 넘치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올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있는 대식세포의 한계치를 넘어서 계속 들어오다 보면 대식세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됩니다. 이 대식세포가 활동하는 상태를 염증이라고 해요. 우리 면역세포가 외부나 내부에 대한 상태를 공격하는 상태를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늘어나게 되면, 아, 비상상태인가 보다, 염증하는 곳은 더 활발하게 염증을 하라는구나 라는 신호가 들어가면서 동맥경화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집니다. 면역세포들이 더 애를 쓰고 더 포기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당뇨의 역할은 동맥경화를 무럭무럭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혈압만 있었으면 10년 만에 커지는 걸 단 2년 만에 커지게 한다든지 동맥경화를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뇨가 또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닌데 예전에 당뇨 환자 보면 다리도 잘라야 되고 뭐 팔다리가 저리다고 했고 눈이 안 보인다고 했고 신장도 망가져서 투석을 해. 그건 정말 당뇨를 10년, 20년 아무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고, 초기 당뇨 때 아무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고, 초기에 너무 심하게 생겨서 목이 자꾸 마르든가 아니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극히 드물어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당뇨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사해서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를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엔 끔찍한 수준, 9나 10이 나오는 수준이 돼서도 환자는 저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당뇨 자체가 여러 가지 상태도 안 좋게 하지만 뇌졸중을 설명한 제 입장에서는 고혈압이나 담배 등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활발하게 생길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속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아주 심각한 이유는, 사실 지금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혈압 필요하죠. 정상 혈압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높으니까 문제가 됐어요. 혈당 없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너무 높아서 염증을 유발시킨다고 했어요. 콜레스테롤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필수 영양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서 우리 몸은 모든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세포가 자기 스스로의 콜레스테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냐? 세포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벽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죽어요.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모든 포유류 동물은 자기 콜레스테롤 스스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가 또 슬기로이 그 콜레스테롤을 씁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주네 하면서 써요. 근데 그것보다 포도당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어디가 제일 많이 만드냐? 우리 몸의 합성 공장이 간이 제일 많이 만들어요. 사실 모든 세포들이 스스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포도당만 있으면 갖다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다 쓰면 되는데, 간은 모자른 장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혈액에다 보냅니다. 모자른 장기가 어디냐? 부신, 난소, 정소예요. 부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고 그걸 만드는 곳이고, 정소와 난소는 성호르몬을 만들어서 생식 기능을 부여해서 우리가 번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생존과
번식, 아주 핵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효도당, 콜레스테롤은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셋 다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많이 만들어서 부신하고 정수와 난소에 가져라라고 보내줬는데, 정수와 난소가 저희들이 원래 원시인 때는요, 뭐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으니까 못 먹을 때가 있어서 간이 갖다 주는 게 굉장히 고마웠는데, 뭐 하루에 3끼 먹을 줄 몰랐어요. 뭐 간식도 먹고 이래가면서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도 많은데요, 이러면서 안 받습니다. 혈액을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들 할 일이 갖다 주는 건데 계속 받지 않으니까 받을 때까지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고지혈증이 됩니다.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왕따처럼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어딘가 내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했더니, 고맙게도 담배와 고혈압이 여러분들 혈관벽에 틈을 만들어줬어요. 거기 가서 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천왕 같은 면역세포가 어딜 가니 하면서 잡아먹는 게 대식세포라고 했죠. 잡아먹히고 끝났으면 되는데 계속 들어오시니까 대식세포 한계치를 넘어서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럼 대식세포가 지고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혈관벽을 이루는 게 동맥경화예요. 죽상경화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의 핵심 성분이에요. 고지혈증의 핵심 성분을 이루고, 고혈압은 초기 상처를 만들고, 무럭무럭 키우는 게 당뇨고, 상처도 담배가 일으키고, 술은 이 혈관벽을 터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뇌졸중이라는 사건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만들 수 있다고,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이 5가지가 다 중요하다. 고지혈증도 역시 고혈압, 당뇨보다 더 지독하게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300이어도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기 간에 의해서 체질적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높아지는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원래 높습니다. 내내 높은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죽상경화증을 일으킨 재료를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당뇨와 더불어서 아주 손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약들이 나오게 된 거죠. 다만 이 스타틴에 관련된 포비아가 되게 많으신데, 고혈압 약물과 뭐 동일한 상황이에요. 당뇨는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당뇨는 약을 먹겠다는 약간 각오들을 하시는데, 이 고지혈증은 자기가 실감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말에 의해서만 당신은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역시 스타틴을 먹으면 제가 약이라고 했죠. 부작용을 느끼시죠. 그 부작용에 공포스러워하면서 내 몸이 건강한데 쓸데없이 약을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뇌졸중이나 식중독이 생긴 다음에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고지혈증도 아주 명백하게 죽상경화증,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단계에 따라서 잘 조절하셔야 된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가끔이라도 혈액 검사를 해서 내 몸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인지, 아무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160을 넘어가면 비정상입니다. 이미 고지혈증 단계에 들어가신 거고,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00을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미 동맥경화가 있다,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의 평균은 100에서 110 사이예요. 정상인이. 즉 여러분이 100에서 110으로 살았지만 오늘 갑자기 동맥경화, 죽상경화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할 의학적인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고지혈증 환자로 변하게 돼요. 저는 고지혈증 아니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맥경화증이 진단되면 그다음 고지혈증 환자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진단 기준이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에서 여러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만 정상인들은 과잉 진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하나만 높은 걸로는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위험이 병합돼 있거나 동맥경화 생겼으면 그때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때문에 먹어야 될 사람들이 안 먹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건강 정보에 왜곡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위험 요인들을 확실히 알고 필요한 만큼 목표를 잘 정해서 아주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술, 담배, 운동 부족, 비만이죠. 운동 부족, 비만은 사실 연계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의학적인 권고를 말씀드리면 담배는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야 되는 거고, 술은 절주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술이 의학적인 효용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의사가 죽어도 먹겠다고 하니까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을 건데요, 끊으세요. 그러니까 술도 끊든지 줄이든지 하는 겁니다. 이 운동 부족과 비만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 다르고 애초에 태어난 체형이나 체질이나 체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걷는 걸 기준으로 하면 조금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을 걸으시면 젊은 사람들은 약 10,000보를 걷게 되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 7,000보 정도 걷게 됩니다. 7,000보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으라는 거죠. 미국 성인의 47%가 3,000보를 걷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걷고, 그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이 다 차만 타고 다녀요.
왜 그렇게 뚱뚱해지는지 이유는 먹는 것뿐 아니라 운동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차를 몰고 다니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생활 습관 중에 할 수 있는 원래 하던 일들을 더 많이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비만으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 선정하셔서 꾸준히 하는 게 운동입니다. 내가 지금 한두 달 끊어서 피트니스나 필라테스를 가는 게 운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운동을 잘 결정해서 한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결심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단계에 해당하면 이 정도 행동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게 4가지 단계로 나눴어요. 0, 1, 2, 3으로 했습니다. 0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은 완전 정상인이죠. 위험 요인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20대, 30대에 해당됩니다. 1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중에 이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한 가지 가셨어요. 어쩌다가 2가지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담배를 좀 내가 폈는데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시는데 가진 거예요. 2단계는 이 위험 요인들이 오랫동안 몸에 누적되고 축적된 효과를 발휘해서 혈관들이 못생겨지게 변형된 상태입니다. 변형된 상태를 제가 동맥경화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단계는 동맥경화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아직 뇌졸중은 생기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발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학적으로 의사가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은 2단계, 3단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0단계, 1단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대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0단계니까요. 뇌세포가 태어날 때 수가 제일 많고 점점 줄어들기만 한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태어날 때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머리가 가장 빛나게 좋은 시간은 우리 몸의 신체 활동 나이하고 똑같이 24살쯤 됩니다. 신경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도 아주 활발하게 시냅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의 의미는 우리 신체 활동은 만 24살일 때 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몸이 좋을 수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막 살고 싶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그 활동을 그때는 우리 몸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굉장히 건강한 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본인의 건강을 남용하죠. 밤새고 술을 마시고 바로 또 일하러 가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느 한계치를 넘으면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별 문제가 없이 사시다가 만 30이 넘어가게 되면 몸이 좀 안 좋다는 걸 느끼실 텐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몸은 아주 전성기였던 신체 활동의 나이에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세요. 되게 30대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의 규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원하지 않아도 회식을 하고 원하지 않아도 단체 생활에 끼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되게 30대 후반, 40대 가서 본인 직장 생활 약간 전성기를 맞이하고 본인 밑에 사람을 두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건강을 40대쯤부터 챙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남자의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나이는 의외로 40대죠. 20, 30대 대비를 하지 않고 그때서야 건강을 찾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 몸은 전성기를 지나서 이미 한계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 그때 급격한 여러 운동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인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강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학적으로 최소한 뭐냐? 혈압을 재보십시오. 재보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잰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혈압을 재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팔을 걷고 수은혈압계로 청진기를 재는 게 이게 진료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잘 맞는 전자혈압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실제 모든 학회에서도 전자혈압계를 골든 스탠다드로 한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굳이 수은혈압계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가지고 팔뚝에 놓고 식탁에 놓고 심장과 혈압계와 팔뚝 높이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편안히 2분 정도 쉬시다가 증상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뭐 화장실을 가고 싶고 이 정도일 때도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할 때 그 버튼을 눌러서 재봤더니 뭐라고 나왔는데 보지 마시고 지우시고 다시 한번 누르세요. 2번째 재는 혈압을 여러분의 혈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중에 한 10시경 오전에 재는 게 좋습니다. 오전이 높아요. 활동하면서 떨어집니다. 오후에만 재시면 본인이 낮은 혈압만 보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고혈압 상태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아주 우수한 분이고 6개월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냥 해봐서 아무것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시라고요. 내가 140, 90을 넘는데 그럼 경각심을 가져줍니다.
이 나이에 고혈압이야? 내가 고혈압에 걸렸단 말이야? 하시면 본인이 그 알게 됐다는 정보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혈압계를 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0대가 되면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은 아주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되는 혈액 검사를 해보십시오.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하시면 됩니다. 당뇨는 혈당으로 재는 거 아닌가요? 과거의 진단 기준이고요. 지금도 그 진단 기준이 있긴 한데 더 편리한 진단 기준이 당화혈색소가 생겼습니다. 얘는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재셔도 돼요. 이걸 재시면 여러분의 약 최근 한 6주간의 평균 혈당 수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기준치가 정상인은 6.0% 이하고요. 6.5를 넘어가면 당뇨고 7.0을 넘어가면 약을 먹어야 되는 당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검사를 해보시면 약 5.5인데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6.5를 넘어갔다. 당뇨네? 라는 진단을 하시라는 거죠. 진단을 했다고 해서 바로 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살 빼면 당뇨가 없어져요? 기능적 고혈압도 없어진다고 했는데 당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단을 피검사 해보고 LDL 콜레스테롤 재봤더니 제가 180이 나오는데요. 그럼 고지혈증 환자예요. 내가 체질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체질이구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고지혈증을 줄이기 위한 게 콜레스테롤도 좀 적게 먹는 거지만 탄수화물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 좀 적게 먹자. 운동을 더해서 이 탄수화물을 쓰게 만들자 하게 되면 만드는 콜레스테롤 능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재료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것들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0단계 때는 간단하게 혈압계 사셔서 재보시고 1년에 한 번 병원 가서 건강검진으로도 많이 하고 회사 복지가 좋은 것들은 다 검사해 주니까 그 항목이 있는지 보십시오. 당화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그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수명으로 평생 건강하게 혈관 질환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혈압이나 당뇨 내지 고지혈증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술, 담배 중에 뭐 이 중에 한 두세 가지 가지고 있어도 동맥경화가 안 생긴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혈압이 걸리면 꽝꽝 하고 제가 근데 고혈압이요? 당뇨요? 막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충격을 받으면 되게 혼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인데 왜 본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 병을 걸렸다는 게 놀라시냐? 놀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이가 들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병 수준이거든요. 그냥 본인의 몸이 그냥 그렇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너무 의학적인 발전이 뛰어나서 걸렸다 하더라도 안 걸린 것처럼 똑같이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다는 건 당신한테 주는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적되면 혈관들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합병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동맥경화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겨요. 근데 얘네들이 누적되지 않게 만드는 약이 존재한다고. 그럼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여러분들 주는 증상이 없으니 애초에 모르는 건데 누적시키는 효과를 차단하는 약들이 있으니 누적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평생 안 생기게 됩니다. 안 생기게 만들어서 1단계로 끝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은 생활습관 조절을 해서 6개월 동안 해보셨는데 내 혈압이 130,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약을 드세요. 약을 초반에 드실수록 나중에 그 약 하나로 끝나게 되거나 우리 약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버티고 안 하시면 여기 기질적인 고혈압 변화를 해서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혈압이 점점 더 혈관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당뇨에 걸렸는데 6.5다. 당뇨구나. 하지만 약을 먹을 단계가 아니니까 당뇨 환자지만 나는 건강생활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을 넘어갔다.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지만 한 번쯤 유예를 합시다 하고 해서 운동 가지고 살을 빼고 했는데 안 떨어졌다. 그럼 약을 먹어도 되는데요. 그 약이 정말 심지어는 그 약 첫 번째로 먹는 약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장수를 하게 하는 약인가? 할 정도로 여러 항암 효과에 별게 다 있는 약들입니다. 근데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저렴해요. 근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여러분 혈당 떨어지고 약간 소화불량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약 하나 먹는 것도 막 괴로워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약 외에도 점점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 과거에 인슐린, 술포닐유레아 같은 저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부작용들이 안 생기는 아주 굉장히 효과 좋고 그런 약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과 협조만 되면 당뇨가 걸렸어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합병증이 안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로 막자는 것이고 고지혈증은 여러분들이 제일 저항하는 건데 정말 아무 증상도 없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만 존재하고 신체 증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이 고지혈증이 되면 뭐가 나쁜가요? 내가 지금 뭘 느끼나요? 못 느낀다고 하니까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고지혈증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식이습관 조정과 운동으로 떨어지니까 콜레스테롤이 진짜 나쁜 거라서 내가 운동하고 살 빼니까 좋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만들 만한 재료를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간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드는 것뿐이에요. 얘네들이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우리 몸을 위해서 한 목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병이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그런 상태라서 만약에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하고 식이요법 조절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는다. 약을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약으로 간에서 그만 만들라는 신호를 주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동맥경화를 다 차단할 수가 있고, 술이라고 하는 건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요. 과거에 와인을 마시면 심근경색, 뇌경색이 덜 생긴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잘못된 건강 정보가 있었는데 잘못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와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술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그 효과는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항혈전 효과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스피린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약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장기에 안 좋게 하고 모든 암을 많이 일으켜요.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술을 안 마실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마시게 된다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셔야 되는데, 그걸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이내로, 한 번 드실 때 2잔 이내입니다. 2잔. 저는 큰 잔으로 마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주를 기준으로 2잔 이내에서 끝나셔야만 여러분의 건강한 음주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면 끊으세요. 담배는 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요.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옆에 피는 담배도 안 되고요. 그냥 몸에 들어간 이 화학 성분 전부 다 발암물질이고 동맥경화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옆에서 피우는 담배도 오히려 그분이 들이마실 때는 이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연기를 마시지만, 이게 그냥 나갈 때는 필터를 안 통한 그냥 연기들이어서 더 나쁘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만큼 또 안 좋은 게, 우리는 또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바베큐를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오는 이 훈연들, 굉장히 중요한 혈관 변성 요인이거나 발암 물질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그렇게 무서워하시면서 가가지고 이게 뿌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 구워 드시더라고요. 훨씬 더 나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 갖추시는 게 1단계 때 하셔야 될 일입니다. 2단계는 이제부터는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혈압, 당뇨도 환자 아니냐, 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을 보는 입장에서 명백한 환자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잘 하지 않으시면 평생 장애자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맥경화를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동맥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동맥류는 동맥경화는 아니거든요. 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경화건 동맥류건 동맥이 변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동맥경화는 동맥벽의 안쪽으로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 부풀어 좁아지는 상태고요. 동맥류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혈관벽의 틈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상태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형태학적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 형태학적 검사라는 건 의학적으로는 MRI, CT, 초음파 3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CT는 이제 방사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자주 찍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MRI는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MRI를 찍는 건 추천되고요. 초음파는 더 없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MRI 쪽으로 갈수록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지고요. 초음파로 갈수록 투과율이 떨어지고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제일 볼 수 있는 동맥경화 지표는 목동맥 초음파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대서 보게 되면 목동맥 자체 모양을 우리가 의사가 다 보게 돼요. 이 혈관벽에 조그마한 동맥경화가 생겼나, 부풀어 오르고 있나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명백하게 동맥경화반이 생겼느냐, 그 단계부터 나는 진짜 동맥경화를 심각하게 예방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부터는 뭘 먹어야 되느냐,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본인의 운동이나 생활습관 교정과 무관하게 약을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미 합병증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도 여지없이 약을 처방을 하게 되고, 환자분은 그때부터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고요.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게 뇌경색,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파열됐을 때 혈전을 일으키는 성분인 혈소판이 혈전만큼은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스피린 등의 항혈전제 처방이 습관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나오게 됩니다. 이 처방은 혈전을 덜 일으켜서 동맥경화는 있지만 뇌졸중은 일으키는 확률은 크게 줄이는 약이지만, 위장관 출혈이라든지 멍이라든지 뭐 이런 출혈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다 먹는 걸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위험률이 있다면 본인이 그 위험률을 잘 관리하면서 반드시 먹어야 될 분들이 많은 거죠.
동맥경화는 아니지만 혈관벽이 바깥으로 부풀어오는 동맥류가 생긴 경우엔 이게 파열이 되면 뇌출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뇌 조직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은 소동맥경화증의 파열로 인해 생기는 조그마한 혈종인데요.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 바깥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피바다가 되는 질환입니다. 의외로 젊은 나이에 많이 생겨서 가장 흔한 연령대가 40대예요. 40대와 50대. 경제생활을 많이 할 때 절반이 죽어버립니다. 발생 당시에 너무 심한 압력으로 터져서 이걸 경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두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도 아니에요. 머리에 도끼를 맞았다, 나는 분명히 망치로 맞았다, 꽝 하고 맞았다, 나는 분명히 머리가 박살났다고 느꼈다. 그렇게 느끼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그렇게 되면서 혼수 상태가 되시거나 그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발생하게 되면 완전 폭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터질 만큼 부풀어 오는 상태에서 아무 증상이 없어서 형태학적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걸 확인할 방법은 유일하게 MRI와 CT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전 세계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MRI와 CT를 국가 건강검진으로 해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운이 좋은 게, 워낙 의료의 시스템들이 중복되고 많아지고 저렴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MRI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의료들을 보험급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는 건강보험에 의해서 나라에서 이걸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 해당되는 검사와 치료는 나라에서 수가라는 걸 정해놨어요. 1차, 2차, 3차 병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진료는 모든 병원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마음대로 싸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MRI를 찍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병원을 잘 수배해서 저렴한 병원을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 내가 전혀 몰랐던 동맥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동맥류가 발견될 확률이 놀랍게도 0.1% 이상입니다.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0명 만나시면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심지어는 1%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상 성인 중에. MRI 찍는 곳 입장에서는 1000명 찍은 그 중에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동맥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만세 부르시면서 하시면 되고, 있다고 하면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좀 심각한 동맥류가 됐다라고 하면 혈관조영술을 통해 들어가서 그 안에 금속 코일을 넣어서 막아버리는 시술을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시술할 때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시술 끝나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 수 있어요. 즉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외에 순전하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주막하 출혈을 안 생기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100%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드린 2단계 때는 본인이 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대개 MRI 비용이 50만 원 안팎일 겁니다. 그걸 찍는데 여러분들이 한 40살 돼서 그 비용으로 한번 찍어서 평생 거기에 대한 본인의 건강에 대한 담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이 나중에 또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는 있는데 굉장히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일단 없으면 현재는 앞으로 적어도 10년간 아무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장담하셔도 되고, 10년 뒤에 한번 또 찍어보시는 건 여유가 되면 하시면 좋죠. 일단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분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서 그 손상을 줄여야 됩니다. 발생했다는 얘기 자체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손상은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손상된 영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초기 신경과에 의한 급성기 치료가 아주 우선적이 됩니다. 이 치료 기간은 짧으면 3일에서 길면 한 2주일 사이, 평균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기간을 지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만큼 다 죽었고 안정된 상태면은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재활을 하셔야 되고, 이 재활하는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가 평균이고요. 뭐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신경세포가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회복 안 됩니다. 죽은 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경세포 수는 신생아 때가 제일 많은데 그 이후로 줄어드는데 머리는 점점 좋아서 24살이 전성기가 된다고 했던 이유는 시냅스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의 모든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뇌경색이 생겼을 때가 신생아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가져서 그 주변 부위가 아주 플라스틱한 상태가 됩니다. 플라스틱하다는 거는 가능성이 많은 상태,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다 끊어지고 얘네들이 세포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돼 있어서 이쪽을 움직여야 돼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재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트니스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고 있어, 이걸 움직여야 돼 라는 시그널을 뇌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움직인다는 생각만 해도 재활이 됩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운동을 자꾸 해서 머리를 자극해서 뇌세포에 끊어진 시냅스들이 다시 연결이 되면 이전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가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상상을 해보세요. 한 팀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어요. 팀이. 그럼 회사가 망할 지경일 텐데, 이 회사의 남은 인력들과 CEO와 많은 임원들이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남은 직원들을 일단 벗어나 보도록 하자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 팀의 일들을 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메꾸면 오히려 이전에 이 회사가 누가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외부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재활이 잘 된 상태. 여기의 핵심은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얼마나 건강하고 활발하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나머지 신경세포들도 우리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에 대한 한계가 되게 많고, 젊은 나이일수록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치료의 두 축을 말씀드렸는데, 초기에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응급 구조 치료,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혈전 제거를 하든지 해서 일단 막힌 혈관의 혈전을 제거해 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출혈로 막 커져나가고 있으면 터진 혈관을 막든지, 이걸로 마구 염증이 생겨가고 있으면 강력한 항염증제를 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초반에 손상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내과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시기가 안정이 되면 재활을 하고,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이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첫 번째 초발 뇌졸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높냐? 이미 뇌졸중 사건이 생겼다는 건 이 몸 안의 모든 혈관들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분한테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고 다 의학적인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서는 정말 그 의사의 지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재발을 얻어맞게 되는데, 뇌졸중은 두 번째 맞을 때 손상이 더 커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맞게 되면 여지없이 대부분 다 장애자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끝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의학적인 부분은 그 이후에 그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또 더 철저하게, 기준치도 다르게 더 강력하게 약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항혈전제도 환자의 발생 기전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항혈전제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병원을 자주 오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평가받고 부작용 평가받고 이렇게 지내셔야 됩니다. 지금 평상시 0단계, 1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그냥 하십시오. 본인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당신 당뇨입니다 라고 그 정도는 진단합니다. 고지혈증은 진단이 애매하지만 당뇨는 진단해 줍니다. 혈압은 가서 쟀을 때 변동이 있으니까 잘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혈압계를 사십시오. 2번.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와 LDL 제기한 노력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하시되, 나머지 뭐 운동해라, 살 빼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면서 여러분 몸에 대한 성실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내가 방치하고 어떻게든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는 본인 몸의 건강에 대해 성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깐 방심해서 찌거나 운동을 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전체 트랙을 생각해서 이걸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시면서 지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과 의사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저희 의사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90% 이상 뇌졸중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날 일이 없게 됩니다.